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아버지 노릇을 해? 30년 동안 죽은 사람 취급해놓고 이제 와서 당신 아들이라고? 웃기지 마. 이 아이 내 아들이야. 당신 아들 아니라고. 날카로운 파열음이 고요했던 호텔룸의 공기를 단숨에 찢어발겼다. 그것은 단순히 도자기가 깨지는 소리가 아니었다. 내가 60년을 공들여 쌓아 올린 견고한 성벽이, 그리고 내 딸 지민이가 그토록 꿈꿔왔던 장밋빛 미래가 산산조각 나 바닥으로 추락하는 소리였다. 바닥으로 떨어진 찻잔의 파편들이 조명빛을 받아 서늘하게 반짝였다. 하얀 식탁보 위로 붉은 찬물이 핏물처럼 검붉게 번져나갔다.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그 붉은 얼룩을 나는 멍하니 내려다보았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려왔다. 아니, 손끝에서 시작된 전율은 팔을 타고 올라와 심장을 거칠게 타격하고 있었다. 나는 마른 침을 삼키며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어 맞은편을 보았다. 그곳에 그녀가 있었다. 비에 젖어 색이 짙어진 베이지색 코트, 세월의 모진 풍파를 고스란히 맞아 거칠어진 피부, 그리고 공포와 경악에 질려 파르르 떨고 있는 창백한 입술. 3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다. 강산이 3번이나 변했고 내 검은 머리칼이 백발로 뒤덮일 만큼의 시간이었다. 하지만 나는 알 수 있었다. 잿빛으로 변해버린 머리칼 속에서도, 눈가에 깊게 패인 주름 속에서도 그녀는 여전히 내가 알던, 내가 사랑했고 내가 버렸던 그 여자였다. 이미숙. 내 입술이 소리 없이 비명처럼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심장이 늑골을 부수고 튀어나올 듯이 쿵쾅거렸다. 호흡이 가빠왔다. 어떻게 당신이 여기에 있는 건가? 내가 그토록 찾아 헤맬 때는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더니 하필이면 내 딸의 시어머니가 되어 사돈이라는 이름으로 내 앞에 나타난단 말인가. 이것은 악몽이다. 깨어나지 않는 지독한 악몽이 분명했다. 그녀의 옆에는 훤칠한 키의 청년, 현우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부축하고 있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손 대이신 거 아니에요? 청년의 다정한 목소리가 귓가를 때렸다. 나는 홀린 듯 그 청년의 얼굴을 뜯어보았다. 오뚝한 콧날, 고집스럽게 담은 인매, 그리고 웃을 때 생기는 눈가주름까지. 그것은 거울 속의 나, 아니 30년 전 야망에 불타오르던 젊은 날의 강진호를 그대로 빼다 박은 모습이었다. 1996년 12월생. 우리가 헤어지고 정확히 10개월 뒤에 태어난 아이.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싶었다. 테이블을 잡은 손에 핏줄이 터질 듯 솟아올랐다. 신은 어찌 이리도 가혹한가. 내 딸이 목숨보다 사랑하는 남자, 내 사위가 되어 내 회사를 물려받을 사람이, 내가 버린 여자가 낳은 내 친아들이라니. 이것은 단순한 비극이 아니었다. 이것은 내가 저지른 죄악에 대한 신이 내린 가장 잔인하고도 완벽한 형벌이었다. 두려움에 떨며 내 시선을 피하는 미숙, 영문을 몰라 당황하는 아이들, 그리고 죄책감에 질식해버릴 것 같은 나. 도망칠 곳 없는 이 사각의 방 안에서 30년 전 묻어두었던 판도라의 상자가 기어이 열리고 말았다. 비극은 그렇게 가장 행복해야 할 날에 가장 잔인한 얼굴을 하고 우리를 찾아왔다. 밖에는 추적추적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 빗소리는 마치 우리 세 사람의 엇갈린 운명을 위한 진홍곡처럼 들려왔다. 지금부터 30년의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 우리 세 사람의 얽히고 설킨 이 잔혹하고도 슬픈 운명에 대한 참회록을 시작하려 한다. 본격적인 이야기 전 따뜻한 마음을 담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 계신 그곳이 어디든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제가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어디서 시청 중이신지 댓글로 안부 전해주시면 더 반가울 것 같아요.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을 3일 전으로 되돌려보자. 그날 아침 서울 하늘에는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다. 창문을 때리는 빗소리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내리는 메트로놈처럼 내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혔고 젖은 아스팔트와 낙엽이 뒤섞여 뿜어내는 흙내음이 집안 깊숙이 스며드는 아주 고요한 아침이었다. 나는 2층 드레스룸의 커다란 전신 거울 앞에 서 있었다. 60년이라는 세월이 휩쓸고 간 내 얼굴에는 훈장 같은 주름이 골 깊게 패어 있었다. 나는 오늘을 위해 특별히 맞춘 네이비색 정장을 꺼내 입었다. 손끝에 닿는 상질의 양복지는 차갑고 매끄러웠으며 은은한 광택을 내뿜고 있었다. 빳빳하게 풀이 죽은 하얀 와이셔츠에 깃을 세우고 나는 거울 속의 나를 뚫어지게 응시했다. 평소라면 박 실장이나 가사 도우미의 손을 빌렸을 일이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매듭을 내 손으로 직접 짚고 싶었다. 그것은 단순히 넥타이를 매는 행위가 아니라 30년 넘게 건설 현장의 먼지를 뒤집었으며 치열하게 살아온 한 남자가 자신의 가장 소중한 보물을 세상으로 내보내기 전에 신성한 의식과도 같았다. 거울 속에 비친 나는 희끗희끗해진 귀밑머리와 고집스럽게 담은 입술을 가진 누가 봐도 완고하고 성공한 60대의 기억가 강진호였다. 하지만 오늘 내 눈은 그 어느 때보다 부드럽게 풀려 있었다. 바로 내 금쪽 같은 딸 지민이의 상견례 날이기 때문이었다. 아빠, 넥타이 색깔이 그게 뭐야? 너무 칙칙하잖아. 오늘 같은 날엔 좀 화사하게 가야지. 현우 씨 어머님이 아빠 보고 너무 무섭다고 생각하시면 어떡해? 방문이 경쾌하게 열리며 지민이가 들어왔다. 아직 잠 기운이 가시지 않아 부스스하게 헝클어진 머리에 헐렁한 파자마 차림이었지만 내 눈에는 그 어떤 보석보다 빛나는 아이였다. 지민이는 내게 다가와 내가 정성껏 메어둔 짙은 감색 넥타이를 거침없이 풀어버렸다. 그리고는 타이 거리에서 은은한 광택이 도는 와인색 넥타이를 꺼내 내 목에 다시 걸어주었다. 지민이의 고사리 같은 손이 내 턱 밑에서 분주하게 움직였다. 따뜻한 체온이 목덜미에 닿자 묘한 기분이 들었다. 넥타이 매듭을 꼼꼼하게 만지는 딸의 정수리를 내려다보고 있자니 가슴 한구석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치밀어 올랐다. 이 아이가 벌써 이렇게 커서 늙은 아비의 넥타이를 다 매주다니. 세월의 흐름은 참으로 빠르고도 무정했다. 25년 전의 기억이 파편처럼 스쳐 지나갔다. 내 사별한 아내 혜수가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나던 날이었다. 병실 안에는 지독한 소독약 냄새와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었다. 기계음만이 규칙적으로 울리는 그곳에서 혜수는 앙상하게 마른 손으로 내 손을 꼭 잡고 마치 마지막 유언처럼 무거운 말을 남겼었다. 진호 씨, 나 먼저 가면 우리 지민이 어떡해? 당신이 아빠 노릇해줄 수 있어? 비록 당신 핏줄 아니라고. 나중에라도 차별하거나 구박하면 안 돼. 알았지? 제발. 내 부탁이야. 혜수는 재혼이었다. 지민이는 그녀가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였고 나와 결혼할 때 품에 안고 온 갓난쟁이였다. 사랑 없는 정략 결혼이었지만 나는 혜수를 인간적으로 존경했고 그녀가 데려온 지민이를 처음 본 순간 이 세상에 이런 천사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사랑에 빠졌다. 나는 혜수의 차가운 이마에 입을 맞추며 맹세했었다. 내 목숨을 다해서라도 이 아이만은 지켜내겠다고. 내 피가 섞이지 않았다는 사실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날 이후 나는 지민이의 완벽한 아빠가 되기 위해 내 인생을 통째로 바쳤다. 기저귀를 가는 법을 몰라 쩔쩔매고 서툰 솜씨로 미역국을 끓이다 손을 대기도 부지기수였다. 밤새 열이 오르는 아이를 등에 업고 빗속을 뚫고 응급실 복도를 미친 듯이 달렸던 그 수많은 밤뒤. 지민이가 처음으로 나를 향해 아빠라고 옹알거렸을 때 나는 건설 현장의 그 어떤 대형 계약을 따냈을 때보다 더 크게 소리내어 울었었다. 내 인생의 공허함을 채워준 것은 시멘트와 철근이 아니라 바로 이 작은 아이였다. 지민이는 내 영혼이 낳은 딸이었다. 그런 딸이 일주일 전 수줍게 웃으며 한 남자를 소개했다. 현우라는 청년을 처음 만났을 때 나는 녀석의 눈빛에서 강한 책임감을 보았다. 요즘 젊은이답지 않게 진중하고 어깨가 떡 벌어진 것이 듬직했다. 홀어머니 밑에서 어렵게 자랐지만 구김살 하나 없이 반듯한 녀석의 모습이 마음에 쏙 들었다. 무엇보다 지민이를 바라보는 그 녀석의 눈빛이 좋았다. 나를 바라보던 지민이의 눈빛과 닮아 있었다. 다 됐다. 와, 우리 아빠 진짜 미남이다. 배우 해도 되겠어. 현우 씨가 아빠 보고 기죽으면 어떡하지? 지민이가 내 가슴팍을 팡팡 두드리며 해맑게 웃었다. 그 웃음소리가 집안 가득 퍼져나갔다. 나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생각했다. 그래, 내가 이 맛에 살았지. 내 인생의 모든 고난과 고통은 이 아이의 미소 하나로 다 보상받는구나. 그래, 내 딸 지민아. 내가 행복하다면 아빠는 더 바랄 게 없다. 그 청년 아빠가 오늘 제대로 한번 지켜보마. 우리 딸 눈에서 눈물 나게 하는 놈이면 가만 안 둘 거야. 나는 거울 속의 나를 향해 결연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 상견례만 무사히 마치면 이제 내 딸도 한 남자의 아내가 되어 행복한 가정을 꾸릴 것이다. 하지만 창밖에 비는 그칠 줄 모르고 더욱 거세게 유리창을 때리고 있었다. 후두둑 후두둑. 마치 조만간 닥쳐올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를 예고하는 것처럼 빗줄기는 사납게 창틀을 훑고 지나갔다. 오후가 되자 빗줄기는 더욱 거세졌다. 하늘은 낯빛으로 가라앉았고 구름은 낮은 지붕을 누를 듯이 낮게 깔렸다. 나는 본사 집무실 책상에 앉아 창밖을 때리는 규칙적인 빗소리를 배경음 삼아 서류들을 검토하고 있었다. 하지만 하얀 종이 위에 박힌 활자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검은 글씨들이 살아서 움직이는 벌레처럼 보였다. 자꾸만 현우라는 청년의 얼굴이 아른거렸기 때문이다. 아빠랑 분위기가 참 많이 닮았어. 어딘가 모르게 쓸쓸한 듯 하면서도 따뜻한 게 꼭 아빠 젊었을 때 사진 보는 것 같아. 지민이의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단순히 분위기가 닮았다는 뜻이었겠지만 이상하게 가슴 한편이 간질거리며 신경이 쓰였다. 나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 아무도 열어보지 않는 비밀 공간에 넣어두었던 누런 봉투 하나를 꺼냈다. 예비사위, 이현우의 신상 명세서였다. 뒷조사를 하려는 불순한 의도는 결코 아니었다. 그저 내 딸을 맡길 녀석의 기본 정보는 알고 있어야겠다는 아버지로서의 최소한의 그리고 마지막 검증 절차였을 뿐이다. 누런 서류 봉투를 여는 내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종이 한 장을 꺼내 책상 위에 펼쳤다. 증명사진 속의 청년이 나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 짙은 눈썹, 쌍꺼풀 없는 긴 눈매, 고집스럽게 굳게 담은 입술. 다시 봐도 참 낯이 익었다. 어디서 본 얼굴일까? 내 젊은 시절 앨범을 펼쳐놓은 듯한 이 기괴한 기시감은 대체 무엇일까? 나는 안경을 벗어 문지르고 다시 사진을 들여다보았다. 나는 돋보기를 고쳐 쓰고 시선을 아래로 천천히 내렸다.
성명 이연우 생년월일 1996년 12월 20일. 1996년.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다. 쿵 하고 바닥으로 추락하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내 가슴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30년 전의 기억이 비집고 올라왔다. 내가 그토록 지우고 싶어 했으나 결코 지울 수 없었던 그 해. 우리 집안의 서슬퍼런 반대와 어머니의 협박에 못 이겨 임신한 줄도 모르고 미숙이를 떠나보냈던 그해 봄이 떠올랐다. 우리는 1996년 3월에 헤어졌다. 그리고 녀석은 그해 12월에 태어났다. 3월과 12월. 정확히 9개월의 시차였다. 산술적인 계산이 머릿속에서 폭풍처럼 돌아갔다. 만약, 정말 만약에 미숙이가 그때 아이를 가졌더라면, 그리고 그 아이를 지우지 않았다면, 딱 12월쯤 출산했을 것이다. 말도 안 돼. 그럴 리가 없어. 억측이야. 나는 고개를 세게 저으며 부정했다. 세상에 1996년에 태어난 남자가 어디 한둘인가. 수십만 명은 될 것이다. 그저 우연일 뿐이다. 지독한 우연. 나는 떨리는 손으로 마른 세수를 했다. 식은 땀이 등줄기를 타고 기분 나쁘게 흘러내렸다. 나는 애써 식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다. 하지만 시선은 자석에 이끌리듯 다시 서류의 한 지점으로 빨려 들어갔다. 본적 경상북도 청도군. 헉! 나도 모르게 헛바람을 들이켰다. 청도. 서울 토박이인 내가 유일하게 서울을 떠나 숨어 살았던 곳. 미숙이와 야반도주하듯 내려가 낡은 단칸방에서 서로의 체온에 의지하며 겨울을 났던 바로 그곳이었다. 우리는 그곳에서 가난했지만 세상 부러울 것 없이 행복했었다. 낮에는 이웃의 밭일을 돕고 밤에는 낡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를 들으며 미래를 약속했었다. 그 좁은 단칸방에서 우리는 세상을 다 가진 듯 웃었었다. 진호 씨, 우리 나중에 애 낳으면 이름 뭘로 할까? 글쎄, 딸이면 지수, 아들이면 현우 어때? 어질현의 지부. 어진 마음으로 세상을 품으라고. 현우, 이현우, 강현우. 좋다. 강현우. 어감이 참 좋네. 내 성은 강씨였고 미숙이의 성은 이씨였다. 현우라는 이름은 그때 우리가 장난처럼 하지만 진심을 가득 담아 지어두었던 이름이었다. 그런데 예비 사위의 이름이 이현우라니. 그리고 그의 태어난 곳이 청도라니. 이 모든 것이 우연일 확률은 얼마나 될까? 로또에 연속으로 당첨될 확률보다 낮지 않을까? 불안감이 독버섯처럼 피어올랐다. 나는 인터폰을 집어들었다. 손이 땀으로 흥건해 수화기가 미끄러질 뻔했다. 박 실장, 당장 들어오게. 잠시 후 박 실장이 들어왔다. 그는 내 창백한 안색을 보고 짐짓 놀란 눈치였지만 내색하지 않고 공손히 섰다. 회장님 찾으셨습니까? 박 실장, 자네 저번에 알아본 그 사돈댁 말이야. 이현우 군 어머니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봐. 그분 원래 그 동네 토박이가 아니라고 하더군. 30년 전쯤 갓난아이를 업고 흘러들어온 외지인이라고 하던데 사실인가? 아주 사소한 거라도 좋으니 다 말해봐. 네, 회장님. 주변 탐문 결과 그런 소문이 있긴 합니다. 당시 아주 젊은 여자가 갓난쟁이를 업고 와서 식당 일을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이건 확실치 않지만 아주 오래전 이름을 개명했다는 기록도 확인되었습니다. 쿵. 둔탁한 망치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기분이었다. 30년 전 갓난아이 외지인 그리고 개명. 모든 퍼즐 조각이 하나의 잔인한 그림을 향해 맞춰지고 있었다. 이욕자가 아니다.
그녀는 미숙이다. 어머니의 감시를 피해 내 집안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으로 숨어버린 미숙이가 틀림없었다. 나가봐. 혼자 있고 싶네. 아무도 들이지 마. 박 실장이 나간 뒤 나는 의자 깊숙이 몸을 파묻었다. 천장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다. 만약 내 예감이 맞다면 이건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었다. 현우가 내 아들이라면 지민이와 현우는 비록 피는 안 섞였지만 법적으로 그리고 윤리적으로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게 된다. 아니,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미숙이다. 나를 평생 증오하며 살았을 그녀가 자신의 아들이 내 딸과 결혼하는 것을 결코 허락할 리가 없었다. 아니야. 아닐 거야. 제발 아니어야 해. 나는 주문을 외우듯 중얼거렸다. 세상에 이 씨성을 가진 여자가 몇 명이며 현우라는 이름을 가진 남자가 또 몇 명인가. 청도 역시 우연히 겹쳤을 수도 있다. 내가 너무 예민한 탓이다. 죄지은 자의 헛된 망상일 뿐이다. 나는 그렇게 믿기로 했다. 아니, 그렇게 믿어야만 했다. 내일 모레면 상견례다. 이제 와서 돌이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상견례 당일. 약속 장소인 호텔 다담의 프라이빗 룸은 정적만이 감돌고 있었다. 최고급 원목으로 짜인 가구들이 은은한 조명을 받아 묵직한 광택을 내뿜고 있었고 방 한 구석에서는 정체 모를 난초 향이 코끝을 간지럽혔다. 평소라면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 주었을 그 향기가 오늘따라 내 폐부를 찌르는 날카로운 가시처럼 느껴졌다. 나는 약속 시간보다 30분이나 일찍 도착해 자리에 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에 놓인 하얀 식탁보의 미세한 결까지 눈에 들어올 정도로 내 신경은 극도로 날카로워져 있었다. 나는 셔츠 소매 끝을 만지작거리며 연신 헛기침을 내뱉었다. 입술은 가뭄이 든 논바닥처럼 바짝바짝 말라 들어갔고 목구멍은 타오르는 숯을 삼킨 듯 뜨거웠다. 나는 앞에 놓인 얼음물을 단숨에 들이켰지만 갈증은 해소되지 않았다. 아빠, 왜 그렇게 긴장해? 아빠답지 않게 손까지 떨고 그래. 무슨 큰 계약 앞둔 사람처럼. 내 옆에서 거울을 보며 입술을 고쳐 바르던 지민이가 장난스럽게 웃으며 내 팔을 툭 쳤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의 그 해맑은 미소가 오늘따라 내 가슴을 납덩이처럼 무겁게 짓눌렀다. 나는 억지로 입꼬리를 끌어올리며 대답했다. 아니다. 그냥 오늘따라 날씨가 이래서 그런가 보구나. 비 오는 날은 왠지 몸이 좀 무겁잖니. 거짓말이었다. 내 몸을 짓누르는 것은 비구름이 아니라 봉투 속에 들어있던 그 청년의 이름과 생년월일, 가리고 청도라는 지명이 주는 거대한 공포였다. 드르륵. 그때 묵직한 미닫이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내 심장이 그대로 멈추는 것 같았다. 예약하신 손님들 오셨습니다. 직원의 안내와 함께 먼저 현우가 들어왔다. 짙은 네이비색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녀석은 어제보다 더 단단하고 듬직해 보였다. 녀석은 우리를 발견하고는 정중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회장님, 지민 씨. 일찍 오셨네요. 많이 기다리셨습니까? 빗길이라 조금 늦었습니다. 현우의 목소리는 부드러우면서도 힘이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 목소리에 대답할 여유가 없었다. 녀석의 등 뒤로 조심스럽게 발을 내딛는 한 여자의 형체가 보였기 때문이었다. 비에 젖은 우산을 직원에게 건네고 젖은 코트 자락을 털며 들어오는 여자.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드는 순간 내 세상은 암전되었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진공청소기에 빨려 들어간 듯 사라지고 오직 그녀의 얼굴만이 영화 속 슬로우 모션처럼 내 망막에 박혔다. 30년이라는 세월은 그녀의 얼굴에
잔인한 흔적을 남겨놓았다. 곱던 피부는 거칠어졌고 눈가에는 세월의 풍파를 이겨낸 깊은 주름들이 켜켜이 자리 잡았으며 칠흑 같던 머리칼에는 어느덧 하얀 서리가 내려앉아 있었다. 하지만 나는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다. 저 눈빛, 겁에 질린 사슴처럼 맑으면서도 슬픈 기운을 머금은 내가 평생을 그리워하고 후회했던 바로 그 눈빛이었다. 수가 내 입에서 바람 빠지는 소리처럼 희미한 신음이 새어나왔다. 옆에 앉은 지민이가 듣지 못할 만큼 작은 소리였지만 내 영혼을 다해 부르는 비명이었다. 그녀 역시 나를 보았다. 처음엔 사돈이 될 사람에 대한 예의 바른 미소를 지으려던 그녀였다. 하지만 내 얼굴을 확인한 순간 그녀의 미소는 유리창이 깨지듯 산산조각 났다. 그녀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격렬하게 흔들렸고 핏기가 싹 가신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들고 있던 낡은 가죽 가방의 손잡이를 놓칠 뻔하며 몸을 휘청였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어디 편찮으세요? 현우가 놀라 그녀의 팔을 다급하게 붙잡았다. 아들의 목소리에 그녀가 퍼뜩 정신을 차리려 애쓰는 게 보였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나에게서 떨어질 줄 몰랐다. 공포, 경악, 그리고 서러움. 온갖 감정이 뒤섞인 그녀의 눈동자가 나를 원망하듯 아니면 원망조차 할 수 없을 만큼 깊은 슬픔을 담아 나를 쏘아보고 있었다. 살아있었구나. 정말로 이렇게 가까운 곳에 살아있었구나. 반가움보다는 두려움이 앞섰다. 그녀가 입을 여는 순간 내가 공들여 쌓아온 이 평화로운 세계가 무너져 내릴 것만 같았다. 나는 간신히 떨리는 다리를 지탱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인사를 해야 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처음 보는 사이인 척 비겁한 연기를 해야만 했다. 그것만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아이들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어서 오십시오. 지민이 아비 되는 강진호입니다. 내 목소리는 형편없이 갈라져 있었다. 내민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들키지 않기 위해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녀는 한참 동안 대답이 없었다. 마치 숨을 쉬는 법을 잊어버린 사람처럼 가쁜 숨만 몰아쉬고 있었다. 팽팽한 긴장감이 룸 안을 가득 채웠다. 영문을 모르는 지민이와 현우가 서로를 쳐다보며 불안해할 때쯤 그녀가 쥐어짜듯 입을 열었다. 처음 뵙겠습니다. 현우, 엄마 되는 이옥자라고 합니다. 이옥자. 그녀가 자신의 이름을 속였다. 30년 전에 이미숙을 부정하고 나를 모른 척하겠다는 선언이었다. 나는 안도감과 동시에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만나야만 하는가? 서로 사랑했던 우리가 왜 자식들 앞에서 서로를 타인보다 못한 사이로 대해야만 하는가? 우리는 죄인처럼 서로의 눈을 피하며 자리에 앉았다. 현우가 넉살 좋게 분위기를 띄우려 애를 썼다. 어머니, 이분이 강진호 회장님이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건설업계에서 자수성가하신 정말 대단한 분이라고요. 지민 씨를 보면 회장님이 얼마나 정성껏 키우셨는지 알 수 있어요. 대단한 분이라는 단어가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내 심장을 찔렀다. 대단하기는커녕 제 자식을 임신한 여자를 버린 파렴치한 일 뿐인데. 미숙이가 찻잔을 들어 올렸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덜덜 떨리고 있었다. 찻잔과 받침이 부딪히며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정적 속에 유난히 크게 울려 퍼졌다. 사돈 어른, 어디 불편하신 건 아니시죠? 안색이 너무 안 좋으세요. 빗길에 오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나 봐요. 지민이가 진심으로 걱정스럽게 물었다. 그 순간 미숙이가 고개를 들어 나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지만 동시에 서슬 퍼런 도끼가 서려 있었다. 회장님, 그녀가 나를 불렀다. 참 훌륭하게 사셨나 봅니다. 이렇게 번듯하게 성공도 하시고 따님도 참 귀하게 곱게 키우셨네요.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가시가 돋쳐 있었다. 너는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았구나. 나를 시궁창에 처박아 두고 너 혼자 이렇게 행복했구나. 라는 환청이 들리는 듯 했다. 나는 아무 대꾸도 할 수 없었다. 그저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차가운 찬물만 들이킬 뿐이었다. 분위기가 얼어붙다 못해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그때 내 손에 들려있던 찻잔이 미끄러졌다. 그녀의 시선, 내 가슴을 짓누르는 죄책감, 그리고 눈앞에 앉아 웃고 있는 내 아들 현우의 존재감이 나를 질식시킬 듯이 덮쳐왔기 때문이다. 쨍그랑 마이너스.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찻잔이 조각났다. 하얀 식탁보 위로 붉은 찬물이 번져나갔고 직원들이 서둘러 다가와 파편을 치우기 시작했다. 상견례는 더는 진행될 수 없었다. 지민이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내 손을 잡았고 현우는 어머니를 챙기느라 정신이 없었다. 속이 좀 안 좋아서 먼저 일어나 봐야겠네요. 현우야, 가자. 더는 여기 못 있겠다. 미숙이 날카롭게 소리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반응에 현우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나는 본능적으로 알았다. 지금 저 여자를 보내주면 30년 전처럼 또다시 안개 속으로 사라질 것이고 나는 영원히 진실의 언저리만 맴돌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잠시만요. 사돈 어른. 나는 나직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그녀를 불러 세웠다. 보내드리기 전에 잠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아주 잠깐이면 됩니다. 지민아, 현우군 데리고 로비 라운지에 가서 사돈 어른들이 따뜻한 차라도 한 잔 주문하고 있거라. 사돈 어른과 내가 어른들끼리 오해를 풀 시간이 좀 필요하구나. 금방 따라가마. 아이들은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방을 나갔다. 드르륵 묵직한 미닫이 문이 닫히고 다시금 숨막히는 정막이 찾아왔다. 룸 안에는 창밖을 때리는 세찬 빗소리와 우리 두 사람의 불규칙한 숨소리만이 교차했다. 미숙아. 이미숙. 30년이라는 긴 세월을 가슴속 깊은 무덤에만 가두어 두었던 그 이름을 마침내 입 밖으로 꺼냈다. 그 이름이 혀끝을 스쳐나가는 순간 목구멍이 타오르듯 뜨거웠다. 그녀의 어깨가 크게 들썩였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녀가 몸을 돌렸다. 그녀의 눈에는 30년 전의 그 맑았던 빛 대신 세월이 쌓아 올린 도끼와 무너져 내릴 듯한 슬픔이 뒤섞여 있었다. 그 이름 부르지 마. 내 이름은 이옥자야. 당신이 알던 이미숙은 30년 전 그의 봄, 당신이 버렸던 그날 이미 죽었어. 당신 앞에 있는 건 아들을 위해 목숨 걸고 살아남은 껍데기뿐인 여자야. 현우, 내 아들 맞지? 그 아이 내 핏줄 맞지? 속이려 하지 마. 내 눈은 못 속여. 나는 빙빙 돌리지 않았다. 심장이 갈비뼈를 뚫고 나올 듯 요동쳤기 때문이다. 내 질문에 그녀의 얼굴이 경련하듯 일그러졌다. 그녀는 참아왔던 울분을 터뜨리듯 내게 달려와 가슴팍을 주먹으로 사정없이 내려쳤다. 그 작고 마른 주먹이 내 가슴에 닿을 때마다 60년 인생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내 아들, 이제 와서 내 아들이라고? 양심이 있으면 어떻게 그런 소리가 내 더러운 입에서 나와? 내가 버렸잖아. 우리 모자 짐짝보다 못하게 취급하면서 내가 버렸잖아. 그 차가운 청도 골방에 나 혼자 버려두고 서울로 도망친 게 누구였는데? 몰랐어. 정말 몰랐어.
내가 아이를 가진 줄 정말로 알았더라면 내가 내 목에 칼이 들어오는 한이 있어도 널 보내지 않았을 거야. 미수가 제발 내 말 좀 들어봐. 거짓말하지 마. 핑계 대지 마. 당신 어머니가 날 찾아와서 뭐라 했는지 알아? 뱃속에 든 거 빌미 삼아 우리 아들 앞길 막지 말고 깨끗이 지우라고 했어. 하얀 봉투에 돈 몇 푼 담아서 내 앞에 던져주면서 머릿속이 하얗게 전멸했다. 돌아가신 나의 어머니. 집안의 명예와 내 앞길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셨던 그분이 미숙이를 찾아가 그런 잔인한 짓까지 했을 줄은 몰랐다. 그때 나는 이미 6개월이었어. 배가 조금씩 불러오는데 갈 곳은 없고 주머니엔 단돈 10,000원 한 장 없고 당신은 연락조차 안 되고 나는 매일 밤을 울다가 차가운 방 바닥에서 죽으려고 했어. 근데 그때마다 뱃속에서 현우가 발길질을 하더라. 엄마, 나 살고 싶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그러는 것 같아서 그 어린 생명이 가여워서 내가 죽지도 못했어.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다. 30년을 삭혀온 피눈물이었다. 나는 그녀에게 손을 뻗어 위로하고 싶었지만 내 손은 죄악의 무게로 너무나 무거워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의 절규는 내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았고 나는 그 자리에서 내가 평생 쌓아 올린 모든 것이 얼마나 부질없고 추악한 것인지 뼈저리게 느꼈다. 상견례 다음 날 아침 서울의 하늘은 여전히 무거운 회색빛이었고 비는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나는 밤을 꼬박 새운 채 집무실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눈은 충혈되어 따가웠고 머리는 깨질 듯이 아팠다. 내 앞에는 박 실장이 새벽같이 가져온 투명한 지퍼백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 안에는 어제 그 아수라장 갔던 상견례 자리에서 현우가 마지막까지 손에 쥐고 있던 은색 쇠숟가락 하나가 담겨 있었다.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현우 군의 타액이 묻은 식기류를 확보했습니다. 지금 바로 제가 직접 유전자 감식센터로 가서 접수하겠습니다. 급행으로 신청했으니 내일 오전 중에는 결과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박 실장의 목소리가 수만 미터 밖에서 들려오는 것처럼 멀게만 느껴졌다. 나는 말없이 고개만 천천히 끄덕였다. 비겁하고 구차한 짓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안다. 이미 미숙의 절규와 그 청년의 얼굴에서 진실을 확인했음에도 나는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마지막 신락 같은 희망을 붙잡고 싶었다. 만약, 정말 만약에 억만 분의 1의 확률로라도 그 아이가 내 아들이 아니라면 이 끔찍한 비극은 여기서 멈출 수 있으니까. 내 딸 지민이가 다시 웃을 수 있으니까.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웠지만 단 1분도 잠들 수 없었다. 어둠 속에서 지민이의 환한 웃음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다. 아빠, 나 현우 씨랑 결혼해서 아빠 옆에서 평생 효도하며 살고 싶어. 현우 씨도 아빠를 정말 존경한대. 딸의 해맑은 목소리는 예리한 비수가 되어 내 가슴을 사정없이 찔렀다. 지민아, 미안하다. 이 아빠가 젊은 날의 죄가 너무나 많아서 내가 가장 행복해야 할 순간에 이런 지옥을 선물하는구나. 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죽여 울었다. 새벽 3시 나는 서재로 내려와 독한 위스키를 잔 가득 따랐다. 얼음도 넣지 않은 채 목구멍으로 털어 넣었지만 속을 태우는 알코올의 열기보다 내 가슴 속의 번민이 훨씬 더 뜨거웠다. 창밖의 빗소리는 마치 나를 비웃는 차가운 조소처럼 들렸다. 30년 전 내가 조금만 더 용기가 있었더라면 어땠을까? 어머니의 불호령을 뒤로하고 미숙이의 손을 잡고 끝까지 버텼더라면 지금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었을까? 어쩌면 평범한 아파트에서 현우와 지민이를 키우며
주말이면 같이 공원을 산책하는 소박한 행복을 누리고 있지 않았을까? 내가 30년간 쌓아 올린 이 건설사의 빌딩들과 수천억의 재산이 모두 모래성처럼 허망하게 느껴졌다. 다음 날 오전 10시 약속된 시간에 박 실장이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극비라고 붉은 도장이 찍힌 하얀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다. 박 실장의 표정은 마치 사형 선고를 전달하러 온 집행관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낚아채듯 가져왔다. 나가봐. 어떤 전화도 연결하지 말고 누구도 들어오게 하지 마. 박 실장이 나가고 집무실에는 귀가 아플 정도의 정적만이 감돌았다. 나는 봉투를 여는 것조차 두려워 한참을 책상 위에 두고 바라만 보았다. 봉투를 뜯는 종이 찢어지는 소리가 고요한 방 안에 날카로운 비명처럼 울렸다. 나는 눈을 질끈 감고 심호흡을 한 뒤 서류를 꺼내 천천히 눈을 떴다. 복잡한 유전자 염기 서열 그래프와 전문 용어들이 나열되어 있었다. 하지만 내 눈에는 오직 맨 아래의 결과 문구만이 보였다. 검사 결과 상기 두 사람은 생물학적으로 친부자 관계가 성립함 확률 99.9999%, 99.9999%, 0.0001%의 자비도 없는 완벽한 일치였다. 현우는 내 아들이었다. 내가 그토록 증오하고 벗어나려 했던 우리 집안의 핏줄을 고스란히 이어받은 부정할 수 없는 내 분신이었다. 나는 서류를 가슴에 꼭 품고 책상 위에 엎드려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소리 없는 오열이 내 몸을 격렬하게 흔들었다. 현우야, 내 아들 현우야. 아비 없이 자라면서 얼마나 서러웠니? 아빠가 누구냐고 묻는 친구들의 질문에 얼마나 가슴이 아팠니? 나는 아버지가 아니라 괴물이었다. 이제 선택의 시간이 왔다. 이 잔인한 진실을 영원히 묻어버리고 아이들을 결혼시킬 것인가? 아니면 지금이라도 밝혀서 이 파국을 막을 것인가? 묻는다면 아이들은 당장의 행복을 누리겠지만 나는 평생을 천륜을 어긴 죄책감 속에서 말라 죽어갈 것이다. 밝힌다면 지민이와 현우의 가슴에는 평생 지워지지 않을 대못이 박힐 것이다. 나는 젖은 눈을 닫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더 이상의 도망은 없다. 내가 저지른 죄의 대가는 내가 치러야 한다. 설령 그 대가가 내 인생의 파멸일지라도. 비는 조금씩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지만 경기도 외곽에 굽이진 시골길은 온통 진흙탕이었다. 타이어가 웅덩이를 지날 때마다 흙탕물이 튀어올라 차체를 더럽혔지만 나는 세차게 와이퍼를 움직이며 앞만 보고 달렸다. 나는 운전기사도 물리고 직접 운전대를 잡았다. 내 죄의 현장으로 가는 길을 남에게 맡길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박 실장이 알려준 주소지에 도착했을 때 내 눈에 들어온 것은 낡은 상가 건물의 1층에 자리 잡은 고향 식당이라는 빛바랜 간판이었다. 군데군데 페인트가 벗겨지고 녹이 쓴 알루미늄 샷이 문 위로 촌스러운 꽃무늬 커튼이 드리워진 곳. 대한민국 최고의 건설사 회장인 내가 평생 발을 들이지 않았을 법한 초라하고 낡은 장소였지만 그곳은 미숙이가 내 아들 현우를 지키기 위해 30년 동안 몸이 부서져라 일하며 쌓아 올린 그 무엇보다 견고하고 신성한 성벽이었다. 식당 안으로 들어서자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와 익숙한 멸치 육수 향이 내 코끝을 스쳤다. 점심시간이 훌쩍 지난 시간, 식당 안은 한산했다. 미숙이는 빈 테이블에 홀로 앉아 멍하니 팔을 다듬고 있었다. 팥뿌리의 흙을 털어내는 그녀의 손마디는 마디마디가 굵고 거칠었으며 손톱 밑은 흙과 나물물이 들어 검게 변해 있었다. 저 투박한 손으로 내 아들을 먹이고 입히고 대학까지 공부시켰으리라 생각하니
가슴 밑바닥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치밀어 올랐다. 딸랑. 문 위에 달린 낡은 종소리에 미숙이 고개를 들었다. 나를 확인한 그녀의 눈에 순식간에 공포와 혐오, 그리고 감추려 해도 감춰지지 않는 경멸이 번졌다. 당신이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발을 들여? 당장 나가. 소금 뿌리기 전에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지라고. 그녀가 도마 위에 놓인 무거운 식칼을 움켜쥐었다. 그 모습은 위협이라기보다는 자신과 아들의 평화를 깨뜨리러 온 침입자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처절하고 슬픈 몸부림에 가까웠다. 나는 대답 대신 그녀에게 천천히 다가가 품 안에서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꺼내 테이블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다. 이게 뭐야? 또 무슨 짓을 하려고 이래? 돈이라도 더 주겠다는 거야? 그녀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펼쳤다. 친부관계 성립 확률 99.9999%. 그 굵고 선명한 숫자를 확인한 그녀의 눈동자가 갈피를 못 잡고 격렬하게 흔들렸다. 그녀는 서류를 종이 조각처럼 구겨서 내 얼굴을 향해 던졌다. 이게 뭐? 이 종이 하나로 이제 와서 아버지 노릇하겠다고? 웃기지 마, 강진호. 현우는 내 아들이야. 당신이 죽었다 깨어나도 당신 아들로 인정 못해. 내 아들 성이 뭔지 봐. 이씨야. 당신과는 상관없는 아이라고. 당장 나가서 다 폭로해. 강진호 회장이 30년 전에 무슨 짓을 했는지 내 입으로 다 떠들고 다닐 테니까. 나는 대답 대신 그녀 앞에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차가운 타일 바닥의 냉기가 정장 바지를 뚫고 무릎뼈를 타고 올라왔지만 가슴 속에 뜨거운 죄책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미수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너에게도 현우에게도 내가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어. 내가 어떤 비난을 받아도 달게 받을게. 하지만 현우는 내 아들이 맞잖아. 내 핏줄이 저렇게 반듯하게 자라 내 눈앞에 나타났는데 내가 어떻게 모른 척을 하겠니? 내 돌발 행동에 미숙이 멈칫했다. 항상 오만하고 당당했던 텔레비전 뉴스에나 나오던 그 강진호가 자신의 초라한 식당 바닥에 엎드려 울고 있는 모습에 그녀도 적잖이 당황한 듯했다. 식칼을 쥐고 있던 그녀의 손이 힘없이 풀리며 도마 위로 툭 떨어졌다. 이제 와서 무릎 꿇으면 다야? 미안하다고 하면 지난 30년 세월이 보상돼? 우리 현우, 아빠 얼굴도 모르고 자랐어. 운동회 때마다, 졸업식 때마다 구석에서 혼자 눈물 훔치던 내 새끼 마음, 당신이 단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생각해 본 적 있어?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았지? 당신 어머니랑 당신 똑같은 인간들이야. 그녀는 내 어깨와 등을 주먹으로 사정없이 내려쳤다. 나는 그 매질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엎드려 있었다. 아팠다. 하지만 그 육체적 통증이 오히려 마음의 지독한 가책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것 같아 달게 느껴졌다. 그녀의 주먹질이 잦아들 무렵 나는 힘겹게 입을 뗐다. 결혼 절대 못 시킨다. 미수가 내가 더 잘 알잖아. 현우가 내 아들이고 지민이가 내 딸인데 어떻게 그 둘을 결혼시켜? 이건 천륜을 어기는 짓이고 평생을 지옥에서 살게 하는 거야. 우리가 막아야 해. 아이들이 더 깊은 상처를 받기 전에 우리가 악역을 맡아서라도 막아야 한다고. 누가 몰라. 나도 안다고. 근데 불쌍해서 어떡해. 우리 현우, 지민이만 보면 세상 다 얻은 것처럼 웃는데 태어나서 그렇게 행복해하는 거 내 눈으로 처음 보는데 그 불쌍한 것들 가슴에 내 손으로 어떻게 대못을 박냐고. 내 아들 가슴 찢어지는 꼴을 내가 어떻게 보냐고. 미숙은 바닥에 주저앉아 목 놓아 통곡했다.
나 역시 그녀의 좁고 야윈 어깨를 끌어안고 함께 울었다. 30년 만에 다시 맞닿은 그녀의 체온은 너무나 차가웠다. 우리는 자식들의 비극적인 운명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하고 못난 부모일 뿐이었다. 그때였다. 엄마, 벌써 문 닫았어? 점심도 안 먹고 뭐해? 익숙하고 밝은 목소리가 식당 입구에서 들려왔다. 현우였다. 그리고 그 뒤에는 지민이가 꽃바구니를 든 채 해맑게 웃으며 서 있었다. 두 아이는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우리를 놀라게 해주려 온 모양이었다. 그들의 시선이 바닥에 널브러진 구겨진 서류와 차가운 바닥에서 서로를 붙잡고 울고 있는 우리 두 사람에게 꽂혔다. 현우의 시선이 바닥에 떨어진 친부관계 성립이라는 굵은 글자에 머물렀다. 툭! 현우의 손에서 들고 있던 가방이 떨어졌고 지민이가 들고 있던 꽃바구니의 꽃들이 바닥으로 처참하게 흩어졌다. 판도라의 상자는 완전히 열려버렸다. 이제 폭풍은 우리를 넘어 아무 죄 없는 아이들을 향해 무자비하게 돌진하고 있었다. 친부, 관계, 성님? 현우가 바닥에 떨어진 그 종이를 아주 천천히 마치 깨지기 쉬운 유리 조각을 다루듯 조심스럽게 주워들었다. 종이를 쥔 현우의 손가락 마디마디는 마치 고압 전류가 흐르는 것처럼 격렬하게 떨리고 있었다. 녀석은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다는 듯 혹은 이 잔인한 현실을 부정하고 싶다는 듯 두 눈을 거칠게 비비며 종이 위에 박힌 숫자를 몇 번이고 다시 읽어내려갔다. 읽을 때마다 녀석의 호흡은 가빠졌고 목에서는 쇳소리가 섞인 거친 숨이 터져나왔다. 녀석의 시선은 바닥에 처절하게 무릎 꿇은 채 오열하고 있는 나와 이미 넋이 나간 듯 초점 없는 눈으로 바닥을 손톱이 깨지도록 긁고 있는 제 어머니 미숙을 번갈아 향했다. 이게 다 무슨 소리예요? 대체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장난치지 마세요. 회장님이 저를 후원해 주겠다던 그 인자한 분이 제 아버지라고요? 그럼 지민 씨랑 나는 우리는 대체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린 어제까지 결혼을 약속하고 아이 이름을 고민하던 연인이었는데 현우는 차마 뒷말을 잇지 못한 채 입술을 피가 솟구칠 정도로 세게 깨물었다. 천륜을 어겼다는 그 무거운 죄책감이 녀석의 온몸을 짓눌렀기 때문이다. 옆에 서 있던 지민의 얼굴은 이미 사람의 안색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창백하게 질려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비명을 막으려는 듯 입을 틀어막았다. 거짓말이지? 아빠, 제발 나 좀 봐. 말 좀 해봐. 이거 다 연극이지? 나 깜짝 놀라게 해주려고 현우 씨랑 미리 짠 거잖아. 그치? 어서 웃으면서 농담이었다고 말해달라고. 제발. 지민이가 내 어깨를 붙잡고 미친 듯이 흔들었다. 아이의 손톱이 내 어깨를 파고들었지만 나는 아무런 통증도 느끼지 못했다. 나는 딸의 맑은 눈을 똑바로 쳐다볼 용기가 없었다. 내 침묵이 1초, 2초 길어질수록 식당 안의 공기는 얼어붙었고 아이들의 얼굴에서는 마지막 남은 생기조차 빠져나가 지옥의 그림자가 깊게 드리워졌다. 으악, 하느님, 대체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죽을 죄를 졌다고. 현우가 짐승 같은 비명을 지르며 식당의 낡은 벽을 주먹으로 사정없이 내리쳤다. 퍽, 퍽 소리가 날 때마다 벽에 붙어 있던 낡은 메뉴판이 위태롭게 흔들렸고 현우의 주먹에서는 붉은 피가 터져나왔다. 하지만 육체적 통증 따위는 녀석을 지배하고 있는 정신적 고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당신들이 사람이야? 어떻게 우리가 남매일 수가 있냐고. 엄마 말 좀 해봐.
아버지는 나 태어나기도 전에 돌아가셨다며. 저 사람이 어떻게 내 아버지야? 저 비겁한 회장놈이 어떻게 내 아버지냐고. 현우의 절규는 식당 안의 공기를 찢어발기며 울려 퍼졌다. 미숙은 아이고, 내 새끼. 내 불쌍한 현우야. 이 어미를 죽여라. 라며 가슴을 쥐어뜯으며 차가운 장판 위를 뒹굴었다. 현우는 믿기지 않는 현실 앞에 서서 부들부들 떨며 아이처럼 오열했다. 지민이는 충격으로 다리가 완전히 풀려 주저앉았고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만 바라보며 헛웃음을 흘렸다. 그 모습은 마치 영혼이 산산조각 나버린 인형 같았다. 나는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그리고 울부짖는 현우의 어깨를 잡으려 조심스럽게 손을 뻗었다. 현우야, 내 아들 현우야. 미안하다. 이 못난 애비가 죽을 죄를 지었다. 내가 너를 몰라보고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그 손 치워. 더러운 손으로 나 건드리지 마. 소름 끼치니까. 현우가 내 손을 거칠게 뿌리쳤다. 녀석의 눈에는 이제 슬픔을 넘어선 지독한 증오의 불꽃이 튀었다. 당신 같은 아버지 둔 적 없습니다. 우리 어머니 버리고 30년 동안 성공에 미쳐서 우리를 시궁창에 처박아뒀던 사람이 이제 와서 아버지 행세라고요? 당신이 사람이면 인간의 탈을 썼으면 진작에 말했어야지. 우리가 서로를 목숨보다 사랑하게 되기 전에 서로가 없으면 죽을 것 같은 사이가 되기 전에 말했어야 할 거 아니야? 이게 뭐야? 이게 뭐냐고. 현우의 절규는 내 심장을 날카로운 칼로 갈기갈기 찢어놓는 듯했다. 녀석의 말은 단 한마디도 틀린 게 없었다. 나는 너무나 늦었다. 나의 비겁함과 안일함이 과거를 덮어두고 현재의 부귀영화만 누리려 했던 내 이기심이 아이들을 이 잔인한 지옥의 불구덩이로 몰아넣었다. 아빠, 정말이야? 현우 씨가 아빠 아들이고 내 오빠인 거야? 우리 몸속에 같은 피가 흐르는 거야? 지민이가 아주 낮은 죽어가는 사람 같은 목소리로 물었다. 그 목소리는 너무나 작고 가늘어서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위태로웠다. 나는 지민이를 참아보지 못한 채 고개를 깊게 떨구며 힘겹게 긍정의 의미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미안하다 지민아. 30년 전 아빠가 젊은 날의 비겁함으로 미숙 아주머니를 버렸고 그때 생긴 아이가 현우다. 유전자 검사가 그렇게 말해주고 있구나. 변명할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아빠 미워.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미워. 내 행복. 내가 평생을 꿈꿔온 그 사람과의 미래를 아빠가 다 망쳤어. 차라리 죽어버려. 당신 같은 아빠 필요 없어. 내 인생 돌려줘. 지민이는 비명을 지르며 식당 문을 박차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밖에는 다시 빗줄기가 굵어져 사방을 집어삼킬 듯 쏟아지고 있었지만 지민이는 우산도 없이 빗속으로 사라졌다. 지민아, 가지 마라 지민아. 아빠가 잘못했다. 내가 뒤쫓으려 했지만 미숙이가 내 바짓가랑이를 부여잡고 놓아주지 않았다. 가지 마. 내 아들 망쳐놓고 어디를 가. 당신이 죽어. 당신이 여기서 혀 깨물고 죽어서 이 죄다 갚아. 식당 안은 통곡과 비명, 그리고 거친 숨소리로 가득 찼다. 사랑하는 연인이 한순간에 금기된 남매가 되어버린 이 잔혹한 비극. 그 비극의 씨앗을 뿌린 장본인이 나라는 사실에 나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이대로 무너질 수 없었다. 아직 밝히지 않은, 아니 내 평생의 비밀로 무덤까지 가져가려 했던 우리 네 사람의 유일한 구원줄이 내 품에 있었다. 나는 바닥에 구겨진 유전자 검사지를 소중하게 주워들었다. 그리고 미친 사람처럼 껄껄대며 웃기 시작했다. 눈물은 폭포처럼 쏟아지는데 입으로는 기괴한 웃음이 터져나왔다.
미숙이와 현우가 나를 완전히 미친놈 보듯 경멸하며 쳐다보았다. 그래, 다 끝난 것 같지? 이제 우리 모두 죽는 길밖에 없는 것 같지? 하지만 아직 안 끝났다. 하느님이 나 같은 놈에게도 마지막 기회는 주셨어. 너희들은 남매가 아니야. 나는 품 안주머니 깊숙한 곳에서 또 하나의 낡고 빛바랜 서류 봉투를 꺼냈다. 25년 전 아내가 세상을 떠나던 날 병실 금고 가장 깊은 곳에 넣고 단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봉투였다. 지민이의 입양관계 증명서와 친양자 판결문. 그것이 우리 네 사람을 지옥에서 건져낼 유일한 동아줄이었다. 이게 뭡니까? 또 무슨 추악한 거짓말로 우리를 속이려고요? 이제 그만하세요. 피 묻은 주먹을 쥐고 벽에 기대어 가쁜 숨을 몰아쉬던 현우가 내가 내민 봉투를 경계 가득한 눈빛으로 쏘아보며 물었다. 녀석의 목소리는 이미 쉬어버려 쇳소리가 났고 눈 밑은 거먹해 죽어 있었다. 나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세월의 흔적이 역력한 누런 종이들이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내며 그 모습을 드러냈다. 그 종이 한 장에 우리 네 사람의 생사가 달려 있었다. 현우야, 그리고 미수가. 내 말 잘 들어라. 너희들이 지금 엄청난 착각을 하고 있어. 운명의 장난에 속고 있단 말이다. 우리는 남매가 아니야. 나는 잠시 숨을 고르며 미친 듯이 뛰는 심장을 진정시켰다. 이 사실을 밝히는 순간 내가 25년간 지켜온 지민이의 완벽한 친부라는 자부심은 산산조각 나겠지만 아이들의 삶을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1000번 만번이라도 무너질 준비가 되어 있었다. 현우, 너는 내 생물학적 아들이 100% 맞다. 유전자 검사가 1%의 오차도 없이 증명했지. 너는 내 핏줄이고 내 아들이다. 하지만 지민이는 다르다. 나는 침을 꿀꺽 삼키며 목구멍을 타고 흐르는 뜨거운 기운을 느꼈다. 식당 문가에서 비에 흠뻑 젖은 채 다시 돌아와 넉나간 표정으로 서 있는 지민이를 보았다. 아이의 옷에서는 빗물이 바닥으로 뚝뚝 떨어지고 있었고 가녀린 몸은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다. 지민이는 내 친딸이 아니다. 순간 식당 안의 모든 공기가 멈춘 듯했다. 미숙이의 울음 섞인 비명도, 현우의 거친 숨소리도, 지민이의 흐느낌도 일시에 멎었다. 오직 창밖을 때리는 사나운 빗소리만이 정적을 메웠다. 우리 네 사람은 서로의 숨소리조차 들릴 정도로 가까이 있었지만 그 거리는 수만 리처럼 느껴졌다. 아빠,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아빠 딸이 아니라니. 나를 그렇게 아껴줬는데, 나를 위해 모든 걸 다 줬는데, 내가 아빠 피가 아니라니? 그게 대체 무슨 말이야? 나 버리려고 그러는 거지? 지민이가 비틀거리며 내 앞으로 다가왔다. 아이의 눈에는 남매가 아니다라는 안도감보다 평생을 믿어온 아버지가 가짜였다는 새로운 공포가 서려 있었다. 나는 지민이의 젖은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다. 차가운 아이의 살결이 내 손바닥에 닿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나는 25년 전 소독약 냄새에 가득했던 안병동의 그 쓸쓸했던 공기를 떠올렸다. 지민아, 기억나니? 내가 아주 어릴 때 엄마가 하늘나라로 가시면서 내 손을 잡고 신신당부했던 거. 아빠는 그때 너와 엄마에게 내 목숨을 걸고 맹세했어. 평생 내 친딸로 키우겠다고. 누구보다 귀한 내 자식으로 만들겠다고. 그래서 내 서류상의 기록을 다 바꾸고 내 호적에 친딸로 올렸던 거야. 나는 서류를 지민이의 눈앞에 떨리는 손으로 펼쳐 보였다. 사건 본인 강지민, 양부 강진호, 친부 성명 불상. 내 엄마는 재혼이었다.
너는 내 엄마가 전 남편 사이에서 낳아 데려온 소중한 아이였어. 나와는 피 한 방울, 세포 한 조각 섞이지 않은. 하지만 내 가슴이 낳고 내 뼈를 깎아 키운 내 진짜 딸이다. 너는 내 영혼의 분신이야. 지민이의 눈동자가 세차게, 아주 세차게 흔들렸다. 아이는 서류와 내 늙은 얼굴을 번갈아 보더니 이내 내 품에 얼굴을 묻고 아이처럼 오열했다. 그럼 나 아빠 친딸이 아니었던 거야? 진짜 남남이었던 거야? 그래서 우리 결혼해도 되는 거야? 누가 남이라고 하더냐? 피가 섞여야만 가족이냐? 내가 내 기저귀를 수천 번을 갈았고 내가 처음 아빠하고 부를 때 눈물을 흘렸고 내가 아플 때 밤새 너를 업고 응급실 복도를 미친 듯이 뛰었다. 너는 내 영혼을 나눈 진짜 내 딸이야. 다만 생물학적으로만 남남일 뿐이다. 하느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이렇게 만드신 거야. 나는 고개를 돌려 멍하니 석상처럼 서 있는 현우와 미숙이를 보았다. 두 사람의 눈에는 형언할 수 없는 감정들이 폭포처럼 쏟아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너희 둘은 남매가 아니다. 세상 그 누구도 손가락질할 수 없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완전한 남남이란 말이다. 이제 마음껏 사랑하고 마음껏 행복해져도 돼. 반전이었다. 잔인한 비극인 줄 알았던 무대의 막이 걷히고 그 뒤에 숨겨져 있던 눈부신 구원의 빛이 식당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미숙이는 입을 쩍 벌린 채 세상에 이런 일이. 진호 씨, 정말이야? 라며 넋을 잃었고 현우는 상황 파악이 끝난 듯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그럼 장인어른, 아니 아버지, 저 지민 씨랑 헤어지지 않아도 되는 거죠? 우리 결혼해도 되는 거죠? 저 지민 씨 없으면 죽어요, 아버지. 현우가 아이처럼 엉엉 울며 물었다. 녀석의 목소리에는 다시 생기가 돌기 시작했고 죽어있던 눈빛에 희망의 빛이 서렸다. 당연하지. 이 멍청한 녀석아. 너희 둘 사이에 흐르는 피는 완전히 다르다. 그러니 근친이니 천륜이니 하는 소리에 가슴 아파할 필요 전혀 없다. 이제 너희 둘은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부부가 될 일만 남았다. 내가 다 책임지 마. 지민이와 현우는 서로를 향해 달려가 품에 안겼다. 두 아이는 서로의 어깨를 적시며 한참을 울고 또 울었다. 그것은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다시 찾은 생명에 대한 환희의 눈물이었다. 미숙이가 비틀거리며 내게 다가왔다. 그녀는 내 멱살을 잡고 흔들며 울분을 토해냈다. 이 나쁜 인간아. 이걸 왜 이제 말해? 사람 심장을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해야 속이 시원해? 내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알아? 내 자식들 죽는 꼴 보는 줄 알았다고. 미숙은 내 가슴을 퍽퍽 때리더니 이내 내 품에 머리를 기대고 아이처럼 흐느꼈다. 고마워. 진호 씨, 정말 고마워. 우리 현우 아빠 노릇해줘서 고맙고 지민이 이렇게 예쁘게 키워줘서 고마워. 우리 아이들 살려줘서 정말 고마워요. 내 30년 한이 이제야 풀리네. 나는 미숙이를 그리고 내 두 아이를 내 넓은 품 안으로 가득 끌어안았다. 30년의 긴긴 세월을 돌고 돌아 수많은 상처와 오해와 비극을 뚫고 우리는 마침내 이 낡은 식당 한가운데 모였다. 내 맞춤 정장은 빗물과 눈물과 콧물로 엉망이 되었지만 내 60평생 이토록 가슴이 터질 듯 벅차오르고 따뜻했던 순간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이제 우리 행복해지자. 내가 남은 평생 너희들에게 속죄하고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최선을 다할게. 우리 진짜 가족이 되어보자. 아무도 우리를 갈라놓지 못하게. 나의 처절하고도 진심 어린 맹세에 세 사람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식당 밖에는 여전히 차가운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우리 네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미 비가 그치고 눈부신 햇살과 무지개가 떠오르고 있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흐릿하게 지나갔다. 계절은 다시 돌아 가을이 되었고 공기는 서늘하면서도 달콤한 흙내음을 머금고 있었다. 강원도 평창의 드넓은 벌판. 하얀 메밀꽃이 마치 하늘에서 소금을 뿌려놓은 듯 흐드러지게 핀 그곳에서 작은 야외 결혼식이 열렸다. 화려하고 딱딱한 강남의 호텔 예식홀 대신 우리는 대지의 축복 속에서 우리만의 진정한 축제를 열기로 했다. 신랑 입장. 경쾌하고 밝은 음악과 함께 멋진 네이비색 턱시도를 차려입은 현우가 씩씩하게 걸어 나왔다. 1년 전에 그늘지고 고통스러웠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녀석의 얼굴에는 세상을 다 얻은 남자의 당당함과 행복이 가득했다. 녀석은 내빈들을 향해 허리가 90도로 꺾이도록 인사하며 버질로드 끝에 섰다. 녀석의 눈은 이미 저 멀리서 걸어올 지민이를 향해 있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순백의 레이스 드레스를 입은 지민이가 내 팔짱을 꽉 낀 채 입장 준비를 하고 있었다. 면사포 너머로 보이는 지민의 얼굴은 오늘따라 유난히 화사하고 아름다워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 같았다. 아빠, 나 너무 긴장돼서 발이 안 떨어져. 손바닥에 땀나는 거 봐. 어떡하지? 지민이가 내 팔을 꼭 잡으며 작게 속삭였다. 나는 딸의 차가운 손을 내 커다란 손으로 덮어주며 인자하게 웃어 보였다. 걱정 마라. 이 아빠가 옆에 있잖니. 평생 너를 지켜준 이 아빠가 끝까지 내 곁을 지키고 있을 거야. 현우 저 녀석도 너만 보고 있잖니. 우리는 하얀 메밀꽃 사이로 난 길을 천천히, 아주 천천히 걸어갔다.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지난 25년의 세월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젖병을 물고 옹알이를 하던 지민이 초등학교 입학식 날 내 손을 잡고 수줍게 걷던 지민이 사춘기 시절 나에게 반항하며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 나를 울게 하던 지민이 그 모든 기억들이 꽃잎처럼 내 머릿속에서 흩날렸다. 하객석 맨 앞줄에는 분홍빛 고운 한복을 차려입은 미숙이가 연신 손수건으로 눈가를 훔치며 앉아 있었다. 그녀와 눈이 마주쳤다. 미숙은 나를 보며 수줍게 그러면서도 아주 깊은 신뢰와 사랑을 담아 미소 지었다. 우리는 이제 사돈이자 인생의 마지막을 함께할 동반자로서 남은 생을 서로 보듬기로 약속한 사이였다. 현우 앞에 도착했다. 나는 지민이의 손을 현우에 투박하지만 든든하고 따뜻한 손 위에 조심스럽게 얹어주었다. 이 녀석아, 내 딸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라도 나게 하면 그땐 진짜 회장이고 뭐고 국물도 없다. 알겠냐? 내 딸은 내 목숨보다 귀한 거야. 걱정 마십시오, 아버지. 제 심장을 바쳐 지키겠습니다. 장인어른이 아니라 제 친아버지로 평생 효도하며 모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현우가 씩씩하게 대답하며 내게 큰 절을 올렸다. 녀석의 듬직한 등 너머로 지민이가 행복의 눈물을 글썽이며 화사하게 웃고 있었다. 식이 끝나고 가족 사진을 찍는 시간. 자, 가족분들 다 모이세요. 신랑, 신부님 활짝 웃으시고 어머니, 아버님도 수줍게 가까이 붙으세요. 보기 좋습니다. 사진사의 우렁찬 목소리에 나는 미숙의 옆으로 한 걸음 다가갔다. 아이들의 환한 미소 사이로 우리의 주름진 얼굴이 나란히 자리 잡았다. 자, 하나, 둘, 셋, 가족. 플래시가 번쩍 터지는 그 찰나 나는 깨달았다. 혈연이라는 붉은 끈보다 더 단단하고 질긴 것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함께 지옥 같은 시간을 견뎌온 진심의 끈이라는 것을. 우리는 돌고 돌아 만난
남들보다 조금 복잡하고 구구절절한 사연을 가진 가족이지만 그렇기에 그 누구보다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었다. 여보, 보고 있지? 우리 아이들 참 예쁘지? 나 당신과의 약속, 그리고 나 자신과의 약속 다 지켰어. 이제 당신도 저 하늘에서 웃으면서 편히 쉬어. 나는 파란 가을 하늘 위로 둥실 떠 있는 하얀 뭉게구름을 향해 나직이, 아주 나직이 의졸였다. 바람이 산들산들 불어와 수만 송이의 하얀 메밀꽃들이 일제히 몸을 눕히며 하얀 파도를 만들었다. 그것은 마치 우리 네 사람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대지의 박수 소리처럼 들려왔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아픈 비극에 묶여 있지 않다. 비가 그친 뒤에 더 단단해지는 땅처럼 우리의 가족에는 시련을 통과하며 그 무엇보다 견고해졌다. 꽃향기가 코끝을 간지럽히는 이 가을날, 우리는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진짜 가족이 되었다.